지훈 씨, 마지막으로 묻지. 이 낡고 냄새나는 가게에서 아버지랑 같이 썩어갈 텐가? 아니면 내 손잡고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소 이사가 될 텐가? 흠, 그 침묵. 내 아들의 그 망설임이 내 30년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는 거대한 망치였습니다. 박지훈!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답을 왜 못하는 거냐? 아들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박철수 씨. 당신 아들은 이미 답을 했잖습니까? 당신이 평생 지켜온 그 자부심이라는 게 아들한테는 벌써 던지고 싶은 짐일 뿐이라고. 30년간 맡아온 독한 약품 냄새가 그 순간처럼 역겨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의 영혼이 내 눈앞에서 경매에 붙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무력한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그래, 내 놈이 내 아들을 탐내고 내 자부심을 짐이라 모독했으니 이제 내가 내 놈이 쌓아 올린 그 하얀 성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검은 무덤으로 만들어주마.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저놈의 눈에서 처음으로 탐욕을 읽었던 그날 이미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30년입니다. 제 손에 스며든 이 독한 약품 냄새가 제 인생의 훈장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철수. 사람들은 제 가게를 명품 세탁소라 불렀습니다. 어떤 얼룩이든 어떤 오염이든 제 손을 거치면 처음 태어났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갔으니까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쏟아진 와인 자국이든 실크 블라우스에 번진 잉크 자국이든 제게는 그저 지워내야 할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자부심이었고 제 세상의 법칙이었습니다. 그 법칙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길 건너편에 거대한 통유리로 된 건물이 들어서면서부터였습니다. 화이트 캐슬, 이름 한번 거창한 최첨단 세탁 프랜차이즈, AI가 옷의 재질을 분석하고 로봇, 팔이 자동으로 세탁물을 분류한다는 그곳은 제 낡은 세탁소와는 다른 차원의 괴물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발길이 하나둘 그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틀이면 끝나겠지 했던 제 오만은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처참한 현실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텅 빈 세탁소 안에서 홀로 다리미질을 하고 있자니 30년간 쌓아 올린 성이 모래알처럼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명문대에서 화학을 전공하는 아들 지훈이가 제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녀석의 손에는 화이트 캐슬 50% 할인 전단지가 구겨진 채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놈들 약품 성분 분석표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이거 말이 안 돼요. 뭐가 말이 안 돼. 세척력은 엄청나게 강한데 성분은 너무 단순해요. 마치 결과만 남기고 과정을 숨긴 것처럼요.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리고 저 가격에 저 서비스를 유지하는 건 불가능해요. 저건 동네 세탁소들 다 죽이고 독점하겠다는 선전포고예요. 아들의 눈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벌어지는 이 기만적인 사태를 용납할 수 없다는 듯 녀석은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같이 싸워요. 아버지의 30년 경험이랑 제 지식이랑 합치면 저런 깡통들한테 진리가 없잖아요. 그 순간 꺼져가던 제 심장에 다시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부자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생감으로만 알고 있던 얼룩 제거의 원리를 아들에게 설명했고 아들은 그것을 화학식으로 풀어냈습니다. 낡은 제 경험은 아들의 지식을 만나 날개를 달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밤을 새워가며 천연 재료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약품을 개발했고 화이트 캐슬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우리만의 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됐다. 아버지, 이거 보세요. 기름때가 그냥 녹아버려요. 아들이 환호성을 질렀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에게 내 모든 것을 넘겨줘야 할 때가 왔다고. 저는 가게 가장 깊숙한 곳, 낡은 금고 안에서 먼지 쌓인 가죽 노트를 꺼냈습니다. 제 20살 청춘부터 30년 세월의 땀과 눈물이 켜켜이 쌓인 얼룩 제거 비법 노트. 페이지마다 얼룩 제거에 성공했던 날의 기쁨과 실패하며 밤을 새웠던 날의 좌절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훈아,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내밀자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그냥 비법이 아니야. 이건 아빠의 30년 그 자체다. 아들은 말없이 경건하게 두 손으로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 부자는 반드시 이길 거라고. 그 어떤 거대한 자본도 우리 부자의 이 단단한 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기적은 실제로 일어나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지식과 내 경험이 녹아든 새로운 약품은 놀라운 힘을 발휘했습니다. 화이트 캐슬에 등을 돌렸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명품 가방에 묻은 볼펜 자국. 화이트 캐슬에서는 자기네 약품이 너무 독해서 안 된다고 돌려보냈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지우셨어요? 돌아온 손님들의 칭찬은 그 어떤 약품보다 강력한 피로회복제였습니다. 텅 비었던 가게에 다시 사람 온기가 돌자 지훈이와 나는 밤늦게까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30년 된 낡은 다리미에서 뿜어져 나오는 뜨거운 증기마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거대한 성벽 앞에 선 개미의 허무한 꿈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반격에 화이트 캐슬은 더 교활하고 잔인한 방식으로 응수해 왔습니다. 전 품목 반값 세일. 그것도 모자라 일주일 뒤에는 명품 의류 10일 무료 세탁이라는 상식을 벗어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그들은 기술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압도적인 자본으로 우리를 말려 죽이기로 작정한 것이었습니다. 가게의 매출은 다시 곤두박질 쳤습니다. 밤늦게까지 약품을 개발하고 원가를 계산하던 아들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기술 싸움이 아니에요. 돈 싸움이라고요. 쟤들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요? 녀석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패배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애써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지만 내 심장 역시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악마가 내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늦은 밤 가게 정리를 마치고 나서는 지훈이의 앞을 소리 없이 다가온 검은 세단 한 대가 막아섰습니다. 매끄럽게 열린 뒷좌석에서 화이트 캐슬의 대표 강태준이 내렸습니다. 박지훈 씨, 맞죠?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태준은 아들을 근처 최고급 호텔의 스카이라운지로 데려갔습니다. 지독한 약품 냄새만 배어있던 아들의 코로 값비싼 커피 향과 가죽 소파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발 아래로는 도시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아들이 평생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었습니다. 강태준은 빙빙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네 같은 인재가 왜 그런 낡고 냄새나는 곳에서 재능을 썩히고 있는지 모르겠군. 그는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잔을 권했습니다. 존경스럽지. 평생 한 우물만 파는 장인정 시인. 하지만 시대가 변했어, 지훈 씨. 자네 아버님의 그 비법이라는 거 우리 시스템으로 분석하면 그냥 몇 줄짜리 데이터에 불과해. 하지만 그 데이터에 담긴 아날로그적인 가치는 인정하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자신의 명함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노트만 나한테 가져오게. 그럼 이 모든 야경이 자네 것이 될 수 있어. 우리 화이트 캐슬 연구소 이사 자리를 주지.
최고의 대우, 최고의 연구 환경, 그리고 자네의 이름으로 나갈 수많은 특허까지. 아버지 그늘에서 벗어나 자네의 시대를 열어야지. 아들의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작 몇 분 전까지 아버지를 걱정하며 원가 계산을 하던 손이 어느새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겨우 쥐어짜낸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민망할 만큼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습니다. 배신이 아니야? 이건 효도지. 자네 아버님이 평생 그 낡은 가게에 묶여있지 않게 해드리는. 생각 바뀌면 연락하게. 아들은 그 명함을 집어들지도 거부하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가게로 돌아온 아들의 걸음에서는 평생 맡아본 적 없는 낯선 성공의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녀석은 주머니 깊숙한 곳에 숨긴 그 차가운 명함의 감촉을 느끼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의 영혼은 낡은 세탁소를 떠나 있었습니다. 녀석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었고 손님을 대하는 목소리에는 온기가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한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른 척했습니다. 아들이 스스로 돌아오리라, 이 아비를 배신하지는 않으리라 필사적으로 믿고 싶었습니다. 그 믿음이 내 30년 자부심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둥마저 무너져 내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손님 하나 없는 가게를 부자가 나란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다리미 소리만이 신경질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을 때 가게 문에 달린 낡은 종이 딸랑 하고 울렸습니다. 아니,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가게 입구에 서 있는 남자의 비싼 구두와 말끔한 정장은 우리 가게와는 어울리지 않는 불길한 이물질 같았습니다. 화이트 캐슬의 대표 강태준. 그 악마가 제 발로 내 신성한 일터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들고 있던 다리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이글거리는 쇳덩이만큼이나 뜨거운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놈이 여길 어디라고. 하지만 강태준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오직 내 아들 지훈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박지훈 씨,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줬다고 보는데. 강태준의 목소리가 가게의 눅눅한 공기를 칼처럼 갈랐습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놈이 내 아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지훈 씨, 마지막으로 묻지. 이 낡고 냄새나는 가게에서 아버지랑 같이 썩어갈 텐가? 아니면 내 손잡고 대한민국 최고의 연구소 이사가 될 텐가? 강태준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사형 선고를 내리듯 말했습니다. 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나는 필사적으로 아들의 입을 쳐다봤습니다. 어서 아니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소리쳐 주길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내 아들의 그 망설임이 내 30년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는 거대한 망치였습니다. 박지훈! 내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 함께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답을 왜 못하는 거냐? 아들의 어깨가 파르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비겁한 아들의 모습을 나는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야 말았습니다. 승리를 확신한 강태준이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돌아봤습니다. 보세요, 박철수 씨. 당신 아들은 이미 답을 했잖습니까? 당신이 평생 지켜온 그 자부심이라는 게 아들한테는 벌써 던지고 싶은 짐일 뿐이라고. 순간 역한 약품 냄새가 콧속을 찔렀습니다. 30년간 내 밥줄이었고 자부심이었던 그 냄새가
그 순간처럼 역겨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의 영혼이 내 눈앞에서 경매에 붙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무력한 아비일 뿐이었습니다. 크,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정신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아들의 모습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돌아서는 강태준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고 눈물만 흘렸고 아들은 죄책감에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한평생 단단했던 가장이 무너지자 우리 가족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 절망과 싸우는 사이 화이트 캐슬은 동네의 마지막 남은 세탁소들까지 모두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제가 태어나던 날 휠체어에 앉아 바라본 명품 세탁소의 간판은 이미 내려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화이트 캐슬 27호점5PEN 이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습니다. 내 30년의 역사가 아들의 망설임 한 번에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던 날 차가운 바람이 유난히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아들이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나는 내 30년 역사가 지워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명품 세탁소가 있던 자리. 이제 그곳에는 화이트 캐슬 27호점이라는 차가운 간판이 나를 조롱하듯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통유리 안으로 보이는 최신식 기계들과 하얀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의 모습이 심장을 도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구나. 허망한 눈으로 간판만 올려다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철수 사장님 맞으시죠?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단정하게 자른 단발머리에 날카로운 눈빛을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내 경계심 가득한 물음에 여자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윤수진입니다. 그리고 저도 강태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나와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자는 화이트 캐슬의 연구원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근처의 허름한 카페로 이끌고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화이트 캐슬의 세척력.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화이트 포뮬러 7이라는 약품이에요. 어떤 얼룩이든 순식간에 녹여버리죠. 하지만 그건 독입니다. 독이라니? 옷감을 미세하게 부식시키는 독이요. 처음 한두 번은 티가 안 나죠. 하지만 세탁 횟수가 늘어날수록 옷의 수명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어요. 결국엔 사가서 찢어지게 되죠. 전 그 위험성을 고발했다가 쫓겨났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화이트 포뮬러 7의 유해 성분 분석표와 그로 인해 옷감이 손상된 증거 사진들이 빼곡했습니다. 강태준은 지금 전국 100호점 돌파 기념으로 명품 의류 무료 세탁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어요. 수백억 원어치의 명품들이 전국 매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겠죠? 그 옷들이 전부 망가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윤수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내 안에 꺼져 있던 마지막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 끝났소. 가게도 비법도 다 빼앗긴 나 같은 늙은이가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소. 내 자조 섞인 말에 윤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사장님이 하셔야 합니다. 강태준은 사장님의 30년 비법을 고작 데이터 쪼가리로 취급했어요. 하지만 그건 데이터가 아니죠. 경험이고 철학이고 영혼이잖아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의 그 영혼으로 저놈들의 가짜 기술을 심판할 진짜 약품을 만들어주세요. 저놈들의 하얀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사장님의 손끝밖에 없습니다. 사장님의 30년은 데이터가 아니라는 걸 직접 증명하셔야죠.
그 말이 내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짐이라며 나를 모독했던 강태준의 얼굴, 비겁하게 침묵하던 아들의 얼굴, 그리고 내 자부심이 짓밟히던 그날의 모든 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휠체어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지훈아, 내 부름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이 움찔하며 나를 바라봤습니다. 집에 가자. 새로운 약품을 만들어야겠다. 복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집의 작은 부엌은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며 끓여내는 보약, 냄새와 내가 복수를 위해 끓이는 독한 약품 냄새가 위태롭게 뒤섞였습니다. 나는 병든 몸을 이끌고 밤낮으로 약품 개발에 매달렸습니다. 내 30년 비법 노트는 아들의 손에 넘어갔지만 그 모든 내용은 내 머릿속과 손끝에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얼룩엔 어떤 뿌리가 약이고 어떤 오염엔 어떤 기름이 독인지 내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내 뒤에서 그림자처럼 서 있기만 했습니다. 녀석은 감히 내게 말을 걸지도 내 일에 끼어들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내가 약품을 섞다가 힘에 부쳐 휘청거리면 자기도 모르게 달려와 나를 부축하려다 내 차가운 눈빛에 손을 거두기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부자였지만 이제는 가장 먼 타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촉매제를 찾지 못해 개발이 막히자 나는 신경질적으로 비커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때까지 숨죽이고 있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폴리비닐 계열의 고분자 화합물이 필요하신 건가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지금 만드시는 약품, 제 생각엔 특정 섬유에만 선택적으로 반응해서 화학적 결합을 일으키는 원리 같아요. 하지만 안정성이 부족해서 다른 옷감까지 손상시킬 위험이 있어요. 그걸 막아줄 보호막이자 목표물에만 약효를 집중시킬 그런 물질이 필요하신 거잖아요. 녀석의 분석은 정확했습니다. 마치 내 머릿속을 들여다본 것처럼 내가 부딪힌 벽의 정체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아들은 내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인 듯 했습니다. 녀석은 자신의 방에서 전공 서적과 노트북을 가져와 부엌 한 구석에 작은 자기만의 연구실을 차렸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기묘한 동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평생의 경험으로 약품의 혼을 만들었고 아들은 자신의 지식으로 그 혼에 육체를 입혔습니다. 나는 약초를 빻아 즙을 냈고 아들은 그 성분을 분석해 분자 구조를 그려냈습니다. 우리는 단 한마디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오직 화학식과 약품의 색깔 변화, 그리고 서로의 눈빛으로만 소통했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복수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한 처절한 역할 분담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운명의 그 약품이 완성되었습니다. 검붉은 색의 액체가 작은 유리병 안에서 불길하게 일렁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오염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섬유에 달라붙으면 그 어떤 화학 약품으로도 분해되지 않고 오히려 열을 가하면 가할수록 더욱 깊숙이 파고들어 영원한 흔적을 남기는 화학적인 낙인이었습니다. 이름을 붙여야지. 내가 처음으로 아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심판의 잉크다. 나는 심판의 잉크가 담긴 병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녀석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지른 과오의 무게만큼 이 병은 무거울 것이다. 그리고 이걸로 내 죄를 씻을 기회를 주마. 내 눈은 아들의 눈을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을 찾아가거라.
내 손에 있는 내 비법 노트를 넘기는 척 저놈의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리고 내 손으로 직접 저 하얀 성에 이 심판을 새겨 넣어라. 아들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비겁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두 눈 가득 고인 눈물을 삼키며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담긴 속죄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은 유리병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심판을 집행할 칼은 가장 큰 상처를 남겼던 아들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처럼 녀석의 손에는 내 30년 세월이 담긴 가죽, 노트와 작은 유리병에 담긴 검붉은 심판의 잉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망설임 없이 화이트 캐슬 본사, 그 거대한 성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표정으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올 줄 알았어. 자네 아버님의 그 낡은 자부심보다는 내 명함 한 장이 더 무거웠던 게지. 강태준은 아들이 내민 비법 노트를 거칠게 빼앗아 들고는 마치 전리품을 감상하듯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게 그 30년의 결과물인가? 생각보다 데이터가 조잡하군.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노트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 모독적인 행동에 아들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녀석은 고개를 숙인 채 준비해온 거짓말을 시작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단순히 이 노트를 드리러 온 게 아닙니다. 이 노트의 아날로그적인 비법을 대표님의 최첨단 시스템과 결합시킬 촉매제를 개발했습니다. 아들은 품에서 심판의 잉크가 담긴 유리병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걸 기존 약품에 0.1%만 섞어도 세척 효율이 200% 이상 상승합니다. 마침 내일이 100호점 기념 이벤트라고 들었습니다. 이 촉매제로 대표님의 위대한 성공에 방점을 찍어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효율 200% 상승. 그 한마디에 강태준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그는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발밑으로 기어들어온 배신자가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좋아. 마침 잘 됐군. 자네 충성심을 모든 직원들 앞에서 증명해 볼 기회를 주지. 지금 당장 중앙약품관리실로 가서 내 손으로 직접 그 대단한 촉매제를 투입하도록 해.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습니다. 아들은 연구원 가운을 걸친 채 안내를 받아 화이트 캐슬의 심장부 중앙약품 저장 탱크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자동화된 차가운 금속의 공간이었습니다. 거대한 은색 탱크들 안에는 전국의 100개 매장으로 실시간 공급되는 수만 리터의 화이트 포뮬러 7원액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관리 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아들은 보란 듯이 유리병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붉은 심판의 잉크를 거대한 탱크의 투입구에 천천히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맑은 샘물에 독이 퍼져나가듯 검붉은 액체는 새하얀 원액 속으로 순식간에 녹아들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시스템 경고등 하나 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화이트 캐슬의 모든 생명수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저주에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임무를 마친 아들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차가운 금속의 방을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화이트 캐슬의 가장 위대한 축제와 함께 그들의 가장 처절한 종말이 시작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은 화이트 캐슬의 위대한 축제로 들썩였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전국 100개 매장 오픈 기념 이벤트가 생중계되었고 강태준은 본사 특설 무대에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화이트캐슬은 단순한 세탁 브랜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이자 낡은 과거를 몰아낸 혁신의 상징입니다. 오늘 저희는 고객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전국에서 보내주신 최고급 명품 의류들을 저희의 최첨단 기술로 완벽하게 새 것처럼 만들어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의 오만한 목소리가 전국으로 울려 퍼지는 바로 그 순간 교향곡의 첫 번째 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은 콜센터였습니다. 전국 100개 매장에서 동시에 수백 통의 전화가 비명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500만 원짜리 샤넬 재킷에 시커먼 손자국이 찍혀서 왔잖아요. 지워지지도 않아. 내 웨딩드레스, 내 결혼 예복이 피 묻은 것처럼 얼룩덜룩해졌어요. 당신들 미쳤어. 강태준의 연설이 끝나기도 전에 무대 아래에 있던 행사 담당자들의 표정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들의 귀 속에 꽂힌 인이어에서는 전국 각지에서 터져나오는 지점장들의 다급한 비명이 뒤섞여 울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전국 매장에서 세탁한 모든 옷에 정체불명의 검은 얼룩이 생겼습니다. 물로도 약품으로도 안 지워집니다. 오히려 열을 가할수록 더 진해집니다. 강태준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완벽한 하얀색, 그의 성공, 신화 그 자체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검고 추악한 낙인으로 뒤덮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하얀 성이 전국 100개의 지점에서 동시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시스템 오류? 당장 서버실 확인해. 강태준은 처음엔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펼쳐진 생방송 뉴스 화면이 그의 마지막 오만마저 박살내버렸습니다. 고객들이 분노에 차 화이트캐슬 매장으로 몰려들어와 망가진 옷을 집어 던지는 장면, 기자들이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다급하게 보도하는 장면, 그리고 화면 한쪽 구석에 피해액 수백억 원 추정이라는 자막이 뜨는 순간 강태준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뇌리를 스치는 단 하나의 기억. 어제 자신의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촉매제라 불리는 검붉은 액체를 바치던 한 청년의 얼굴. 박지훈. 그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며 완성된 거대하고 끔찍한 진실을 마주한 자의 공포였습니다. 자신만만하게 삼켰던 그 미끼가 자신의 심장을 꿰뚫는 독화살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를 향해 터지던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찬사가 아닌 심판의 빛이 되었고 기자들의 질문은 축하가 아닌 추궁의 칼날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대표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기극이라는 의혹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강태준은 그 자리에서 휘청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하얀 성은 신기루였습니다. 자신의 집무실로 도망치듯 돌아온 강태준은 이성을 잃었습니다. 으악! 그는 책상 위의 서류와 트로피들을 모조리 바닥으로 쓸어버렸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초상화를 주먹으로 내리쳐 찢어버렸고 유리창에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박지훈, 박철수, 내 이 자식들. 그의 절규는 분노가 아닌 무너져 내린 영혼의 공허한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쌓아올린 성인데,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안 돼, 안 된다고.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그가 평생 비웃었던 낡은 것들의 손에 그의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을 때 강태준은 이미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수백억 원대의 특수재물 손괴 및 사기 혐의로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가 질질 끌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현장을 진압하기 위해 터졌던 소방 스프링클러에서 심판의 잉크에 오염된 물방울 하나가 그의 새하얀 와이셔츠 깃 위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지워지지 않는 작은 검은 점이 생겨났습니다. 평생 완벽한 하얀색을 팔아 남의 모든 것을 빼앗았던 그의 인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심판의 낙인이 찍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이트 캐슬의 몰락은 한낱 신기루 같았던 거품 경제의 종말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한동안 세상의 모든 뉴스를 뒤덮었습니다. 사람들은 탐욕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었던 우리 가족의 시간은 집안의 낡은 괴종시계처럼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와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너클 잃고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화이트 캐슬 매장들과 수갑을 찬 채 끌려나가는 강태준의 모습이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아들이 조용히 내 앞에 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녀석은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차마 말을 잇지 못하는 아들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아들의 손을 묵묵히 잡아주었습니다. 거칠고 두꺼운 내 손이 화학을 전공한 아들의 희고 가는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그 순간 억눌려 있던 아들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나는 다른 손으로 아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아들. 그 한마디에 우리 부자의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낡고 허름했던 명품 세탁소 자리에는 깨끗한 통유리로 된 3층짜리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 부자 친환경 클리닝 연구소. 연구소 1층은 최신 장비를 갖춘 세탁 공간으로 2층은 약품을 개발하는 연구실로 3층은 전국의 영세 세탁소 사장님들을 위한 무료 기술 교육장으로 쓰였습니다. 이제 내 옆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화학 전문가가 된 아들 지훈이가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에는 연구소의 공동대표가 된 윤수진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자본의 횡포에 맞서 평생 한 우물을 판 장인들의 자부심을 지켜주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교육을 마치고 아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내민 휴대폰에 작은 뉴스 기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강태준의 근황이었습니다. 그가 입은 죄수복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얼룩이 하나 묻어 있었는데 교도소의 그 어떤 세탁 기술로도 지워지지 않는다는 기묘한 이야기가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나는 기사를 보고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완성을 확인하는 통쾌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자의 후련한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로 기술을 배워나가는 동네 세탁소 사장님들의 활기찬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더 이상 독한 약품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 사는 냄새와 희망의 냄새가 났습니다.